지금 20대 30 6월 평가원인데 얘를 묶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거야.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에 인사비 세팅을 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문학 양상이 되게 달라졌거든요. 그럼 보기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원래 보기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되게 전형적으로 출제됐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 토지 같은 문제는 보기에서 오히려 혼선을 줘. 예를 들면 토지의 보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게 개화기가 뭐 가두기가 오면서 신문제적 질서가 흔들린다. 거기다 봉순이 예시를 더 버리니까 애들은 봉순이도 흔들렸나?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보기가 뭔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게 한 10년 전에서 5년 전 느낌이었으면 최근에 한 3개년 정도는 그냥 보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부정적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그러면 자, 의미가 잘 안 들어왔을 때는 서술어를 잡아. 부정적 방향으로 응고되었다 1, 돌이켜서 2, 긍정적 방향으로 재편했다 3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잖아요. 아마도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든 또는 이렇게 표현하든인 것 같아. 맞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되었다.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켰다. 극소점.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했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적 도구를 자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가 수학적 도구에서 여러분 되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표출이든 그래프든 뭐든. 특히 우리가 미적분 같은 거 문제 풀 때 특히 극대극소 같은 거 구할 때 표 그려서 하는 거 기억나죠? x, x 프라임, fx 해가지고 뭐 증감상태 구하고 극대극소 구하고 표 그려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을 하잖아. 나중에 익숙해진 애들은 그래프를 그냥 암산으로 그리고 심지어 더 익숙해진 애들은 그래프를 몇 개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죠. 이제 그런 느낌까지 가기 전까지 국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야? 뭔가 이 사람은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변곡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두 번째 문제에서. 목소리 자꾸 그래. 자, A와 B인데 A와 B 사건이 딱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선우 선생님을 알 수밖에 없죠. A와 B가 변곡점 맞죠? 왜 A와 B가 변곡점이냐면요. 자, 봐봐. 여기를 내적 갈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 그 부호가 뒤집힌 거 알겠죠? 근데 내적 갈등이 심하게 위로 가는 거잖아. 꼬맹이 때는 뭐 내적 갈등이 뭐가 없어 살았을 거야. 그런데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변곡점이 와요. 그리고 그대로 쭉 살아. 그러다 어떤 성인이든 어떤 순간에 뭐 때문에 이게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봐봐. 변곡점 크게 두 가지거든. 여기랑 여기요. 또는 선생님 중간은요. 오케이. 그러면 중간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본다고 칠게요. 됐니?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이뤄내는 변곡점 A와 하강을 이뤄내는 변곡점 B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원래 여러분 국어에서는 시발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효시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 시발점이라는 단어는 진짜 거의 현우진이라는 강사가 만들어내다시피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발점이라는 단어를 진짜 우리가 지금처럼 자주 쓴 게 아니야. 근데 일단 시발점이라는 어휘 자체도 그렇고 봐봐.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니까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정답 3번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안 풀어봐서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나? 차근차근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초반 문제를 세팅하라고. 인물에다 주황색 정도. 자, 엄마의 변명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했다는 거는 벌써 뭐가 있다? 내적 갈등이 있죠. 자, 그럼 내적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 때문인가? 카우즈 물음표 찍을게요. 어루만지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러면 아버지가 원인일 가능성도 지금 보이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나왔네. 뭐 때문에 나는 그러면 다운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이죠. 아버지의 죄.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 지금 엄청나게 충격으로 가라앉고 있는 느낌 딱 나왔네. 즉 아버지의 죄 때문에 충격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어두운 아이가 됐대요. 아버지 무서운 환영이래요. 음산하대요. 숨어 있었대요. 어린 시절에 깊숙이 드러났던 까마득한 어둠이고 눅눅한 음습한 냄새였으며 핏발손 눈알이었고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의 죄라는 건 나의 공포에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 이 계기가 어디에 집약이 됐을까? 난 잘 모르겠지만 출제 의도는 그녀의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변명이었다는 거죠. 즉 그녀의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다운되는 시점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시작이죠.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래서 초반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면으로 뭘 보여준 거냐 이거죠. 자, 뭐가 나왔어? 그렇죠. A가
나의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나가는 외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고1 때 대신 어떻게 했니? 작품 정리하고 외우고 표현법 찾고 고1 때 그렇게 했어요. 고2 때부터도 어떻게 비비면 돼? 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열심히 비비는 애들이 고득점을 했겠지. 고3부터는 어차피 다 이걸 모르니까 또 터지거나 감각으로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건 알아서 하나 보다가 돼버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미 이제 2학년에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면서 노컬 내신 강사들에 대한 신뢰는 다 박살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너무 웃기다니까. 야 어떻게 내가 부산에서 고3 수업이 대치 절반이 돼야 되지 숫자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맞잖아. 대치는 그 쟁쟁한 강사가 맞는데 거기서 내가 부산에 지금 고3 수업보다 두세 배가 돼 한 반에. 근데 부산은 국어 고3 나밖에 없어. 근데도 안 들어. 이건 뭔 줄 알아요? 이미 실력 다 박살났어. 부산 애들은 이미 여기서 11년 동안 사교육을 받았잖아. 에이, 끝났다.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사실은. 자 다시 돌아갈게. 자 오른쪽 가볼게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다운돼서 살아. 자 샵투다. 중략부분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 훈련 대표 참호. 그럼 얘는 지금 어린아이에서 뭐가 된 거야? 군인이 됐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성한테 있어서 군인은 거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기까지는 않지만은 무조건 한 번은 겪잖아. 안 겪니? 겪어요. 거의 무조건 한 번은 겪어.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특수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겪는 일들이야. 그러면 겪었지. 근데 뭐가 사건이 그렇죠. 유해라는 사건이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한마디라는 사건 때문에 내적 갈등이 심하게 된 거잖아.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된 것처럼 유해를 발견했고요. 이제 노인들과 수습 매장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봐. 그래서 여러분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장례를 엄숙하게 치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시체야? 매듭에 묶여 있어요. 자, 노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쳐 놓죠. 그리고 그 매듭을 내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런 논리교사에 묻혀야 된다는 거야. 나는 갑자기 너가 뭐가 떠올랐어? 엄마가 떠올랐어요. 물사발이 떠올랐어요. 물사발 노란색으로. 물사발은 뭐지? 안 봐도 뻔하죠. 우리 영천수라고 하잖아. 되게 영험한 물 해가지고 비나이다 하잖아. 엄마.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비나이다 하는 기원할 때 썼던 그 물이야. 그럼 봐봐. 담배를 안 피지? 물론 이제 요즘 되게 담배 많이 핀다고는 들었는데 알아서들 걸리지만 마세요. 담배를 이제 알아서 이제 피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잖아. 뭔가 생각을 이렇게 씨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담배 피고 다니겠네. 피지 마 일단. 그럼 어쨌든 뭔가 괜히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괜히 이렇게 뭔가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냥 품 잡는 거야. 뭔가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제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담배를 폈다는 건 이 사람은 뭔가 상념에 박힌 거야. 그러면서 피행 현기증 지금 무슨 얘기야? 이 던지는 순간 뭔가 우다다다 뭔가 머릿속에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샤프. 아니 이게 담배를 수능시험에 내면 어떡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담배 비슷한 거 폈잖아요 이제. 근데 왜 깜짝 놀라지? 예술가들이 그런 걸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영감은 충분히 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알아서들 본인 인생이니까 내 관심이 다 없는데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거야. 뭐가 떠올랐냐? 보세요. 엄마가 떠오르는데 엄마 말고 사내가 하나 더 떠오르. 누구겠어? 아빠죠. 아빠일 수밖에 없죠. 선생님 왜 아빠인데요? 아니 나는 그녀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가 굳이 왜 떠올랐냐고 이 상황에. 야 등장인물은 아빠랑 나랑 엄마밖에 없었고 시체 수습하는 노인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떠오르고 이 사내가 왜 떠올라? 마른 몸집의 그 사내잖아. 엄마랑 함께 걸어오고 있잖아. 나는 그들을 보고 있잖아. 그리고 봐봐. 엄마가 옷가지 속에 엄청 소중하게 숨겨놓은 액자 속의 학생복 차림이면 누구겠어요? 모쏠인가요 우리 여기? 전원 모쏠인가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구나. 야, 선생님 얘는 그럼 불속성 효자인가요? 왜 아버지를 자꾸 그 사내라고 부르나요? 봐봐. 아버지가 뭐였냐면 잘 들어야 돼. 아버지의 죄라고 얘기했잖아. 배경심이 다 나왔잖아. 얘들아 이거야. 자 결국 아버지는 6.25 때 뭐 했겠어? 보나마나 빨치산 했겠지. 왜 이걸 모르죠? 임진왜란 일 때 뭐가 있었어?
의병장, 뭐 손조 저기까지 도망갔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시절에 이렇게 얘기가 돌아오려면 빨치산 정도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런 여러분, 아직도 6.25 유해 발굴을 하고 있잖아. 그 유해 발굴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봐봐. 이 시체를 보고 매듭이 풀려 있고, 아버지가 떠올렸으면 죽은 지 얼마가 안 됐다는 얘긴 거고, 6.25 유해 발굴 같은 걸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남한에서 손발이 묶여서 발견됐으면 빨치산일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죄라고 얘기했고 난 그것 때문에 평생을 빨갱이 자식으로 살아야 됐고 낙인 찍혀 살아야 됐으면은 그 사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니?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되게 가슴 아픈 기억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또 대통령 뭐 지지율이 47%까지 올라갔대. 나는 모르겠어 이제. 그냥 손잡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대통령 되면요 다 밝혀져요. 지금처럼. 그래서 대통령들이 그렇게 다들 감옥을 가시고 막 그랬던 거야. 우리나라 역대를 보면. 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 그런데 봐봐.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런 존재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난 레드 컴플렉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숨도 못 쉬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이 지점에 있어요.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봐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뭐 대단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시대에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북한을 선택했을 수 있고 남한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나보고 돼지 밑에서 살라 그러면 난 살기 싫어요. 난 미국 가서 살 거야. 난 트럼프가 좋아. 난 차라리 트럼프를 선택할걸? 그럼 친미주의자야. 친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할 수는 있어. 그래, 그 시절엔 공산주의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끼리 인정 못했겠죠. 그럼 봐봐. 내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증오부터 아버지가 빨치산이어서 나도 죄책감 먹고 있었을 거고 이런 감정들이 막 복잡해 있는데 내가 성인이 돼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마치 아버지처럼 보이는 절대 아버지일 일은 없는 어떤 유고를 수습해 주는 과정에서 난 뭘 느낀 거야? 아버지를 내가 유고를 수습했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가 봐. 이제 어떻게 됐어, 다슬? 왜 웃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이거는 뭐예요? 다들 후련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고조됐던 갈등이 완화가 된 거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왜? 수십 년 동안 내 평생을 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나 복잡한 그 심정들이 유해를 발굴해서 묻어주는 걸로 해소가 됐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두 가지예요. 나라는 인물의 내적 갈등은 A에서 고조 B에서 해소가 됐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그래프로 3번 선지 설계한 거라고.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 이거 중학교 내신 자습서랑 내신 평가 문제집이 이런 식으로 요즘 나와요. 갈등을 읽어내라는 문제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본다. 자, 여기서 보면 또 특이한 게 이거야. 이 아저씨는요, 자아가 있죠. 그런데 마치 자아가 분리된 듯이 얘기를 해. 이런 서술 방식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전형적인 윤동주 시인의 서술 방식이잖아. 왜 그런 거야? 자아 성찰 때문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되게 큰일이 있었어요. 뭐 별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저는 이제 한 새벽 한 4시까지 싸우다가 새벽 한 7시에 자서 2시간 자고 대구 수업 갔다 왔어요. 좀 늦었어. 미안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조교쌤이 이제 그 들어와 있는 톡에서 뒤지게 싸웠어. 왜 싸웠냐? 일하다 보면 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싸우겠어? 일 똑바로 하라고 싸우는 거야, 나는. 일을 못하면 싸우든 쌍욕을 박히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사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 중인 거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전쟁 중이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실제로 군사들이 대치를 했잖아. 총만 안 쐈을 뿐이지. 그러면 그 전쟁이 작게는 뭐였던 거야? 내 인생의 투쟁이기도 한 거야. 우리가 남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살잖아요. 프로잖아요. 프로는 전쟁처럼 사는 거예요. 니네가 돈 주고 프로하고 보러 갔는데 이 새끼들 병신같이 하고 있으면은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야. 프로는 원래 그래. 돈 받고 한다는 건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한다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쟁처럼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그러면 내가 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나의 잘못을 내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내 잘못도 보일 거고 고칠 점도 보일 거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나이 때는 자기를 고치라기보다는 자아의 윤곽을 뚜렷하게 하라는 자아 인식에서 시작이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객관화가 되고 메타인지가 돼서 내
거울을 봐야 돼. 내가 나이 60 처먹고 20대 알바한테 번호 따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나이 50 먹었으면 아무리 정우성이어도 멋진 직업 같은 개소리를 DM으로 보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너무 구려 그건. 1번 선지 봐. 나의 지각 내용을 내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있다. 이게 되게 특수한 서술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메타인지고 자아성찰적인 서술이니까. 그럼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있거든요. 2번 선지 봐. 서술을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 내신용어로 바꿔볼게. 서술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것을 문법 용어로 바꿀게. 이걸 문법 용어로 바꾸면요. 뭐야? 1인칭 대명사가 있다. 자, 1인칭 대명사가 뭐야?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야.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야. 맞죠? 표지가 뭐야? 표지판, 지시표지, 연결표지. 1인칭임을 지시하는 표지. 정보의 기호, 정보의 논리적인 역할을 알려주는 표시. 그게 뭐야? 1인칭 대명사라고. 됐어? 그럼 1인칭 대명사가 있는지 보셔야 돼. 있어? 있죠? 나. 근데 잘 봐. 잘 봐.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주어 잡아. 야산이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봐. 야산이 등을 까내놓고 있지. 내가 느낀 거야? 야산이 까놓고 있는 거야? 내가 느낀 거지. 그래서 이면은 실제는 나의 느낌이야.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어? 야산의 행동으로 표현했어. 즉 이런 거 우린 뭐라고 전형적으로 얘기하죠? 주객전도라고 표현하죠. 내신에서는. 그걸 요즘 수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어떻게 됐어? 또는 봐봐. 여기서 지각의 주체는 뭐야? 야산이잖아. 그럼 서술자는 누가? 나지.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바뀌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객전도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2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1인칭 대명사가 있고 서술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작품 표면에 드러난 서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객전도 표현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해됐니? 근데 봐봐. 주객전도가 쓰이면요. 이 감각이 이면적으로는 나의 느낌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야산의 행동이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중의성이 생겨버리죠.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 얘들아. 이면적인 해석의 가능성과 표면적인 해석의 가능성 두 가지가 생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야? 아니면 중의성에 의해서 의미가 흐려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 서술자 지각의 주체가 어떻게 된다? 중의적이 된다야. 또는 중첩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답 2번 설계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신으로 나오면 당연히 풀죠. 왜? 내신에서 썼던 용어들이 보이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이걸 내신으로 내면 너무나 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기 싫어. 이렇게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쓴 거야. 그러니까 자, 해결 방법은 이거다, 얘들아. 첫 번째. 어쨌든 내신 개념은 했어야 돼. 중학교 때. 안 돼 있어. 괜찮다니까. 내가 항상 뭐 잡으라 그래? 주어 잡으라고 하죠.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 보면 알지. 나는 있네. 분명히 제시되어 있긴 하죠. 근데 봐. 여긴 또 누구야? 야산이 등을 내놓고 있었다며. 봐. 야산이 등을 까내놓고 있다? 자, 봐. 얘는 뭐야? 사물이죠. 자, 사물이 주어가 아니야. 내가 그 사물을 느낀 거지. 나는 야산이 등을 까놓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라고. 야산이 까놓고 있고 엎드려 있었다라고 얘가 마치 주체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서술자와 뒷문장의 주어가 뒤섞여 있는 거야. 서술자는 난데 뒷문장의 주어는 야산이야. 근데 사실은 그 야산은 내가 느낀 느낌인 거지 야산이 느낀 야산의 행동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야산의 행동으로 표현한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인 거라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그래서 어떤 질문을 좀 받는 걸 원하는 게 이게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 특히 국어교육과 교수님의 특징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학문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요. 이게 교수님의 용어로는 존재하는데 학부생 눈높이에서 표현이 안 되셨어. 그래서 내가 자꾸 잘 헤매고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야. 이게 전공자 입장에서의 용어는 저는 이제 장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입장에서의 눈높이가 안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려놓고 수업을 하더라고. 쉽게.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을 생각하니까 자꾸 제가 뭔가 약간 전공자 용어나 느낌을 자꾸 제가 넣나 봐. 이해가 안 되면 잘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니?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가와 나.
나 어디 있냐? 뭐야? 아, 이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문제를 너무 잘 냈어요. 봐. 저거 봐라. 누가 화자야? 화자는 어머니죠. 여러분, 어머니는 안 봐도 뻔해. 바람이 뭐야? 그렇지. 아버지의 복귀야.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날짐승이 돌아오는 것처럼 부친도 복귀하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서술의 주체가 엄마니까. 근데 이거는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쓸게. 근데 봐라. 나는 알고 있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특히 내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유해수술까지 한 입장이면. 6.25 때 나가신 아버지가, 6.25 때 빨갱이 하셨던 아버지가 지금도 안 들어왔으면 뭐겠어. 남한에서 빨치산 활동했으면 객사지 뭐. 또는 처형이죠, 지금처럼. 북한으로 못 넘어갔을 거야, 빨치산이었으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아버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다? 그럴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확인한 적 없으나 이럴 확률이 매우 크다. 아버지의 복귀 확률은 아버지의 죽음 확률보다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작다라고 나는 가능성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거야. 맞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명확하게 좀 따라오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이란 오히려. 자, 봐. 자, 나의 확률은 뭐야? 복귀야. 얘들아, 전체 사건은 둘 중 하나다. 복귀거나 미복귀거나. 그런데 봐봐. 미복귀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일단 월북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다른 데서 딴짓 살림 하실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사망하셨을 수도 있어. 맞죠? 그런데 화자가 생각하기엔 어떤 확률이 크다는 거야? 사망의 확률이 그 다른 어떠한 확률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결국 이거야. 어머니의 바람은 얘야. 근데 아들의 확률적인 인식은, 즉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인식은 이거야. 그럼 봐.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죠. 당연히 얘가 실현이 되면 얘는 불가능. 얘가 실현되면 얘가 불가능이죠. 이걸 OX로 한번 해볼까? 표 그려서. 얘가 일어나면 얘는 불가. 얘가 안 일어나면 얘는, 다시. 얘가 일어났으면 얘는 불가. 4번이죠, 그럼. 죄송해요. 여기 가네, 가. 엄마니까. 그러니까 왜 도대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왜 수학요구인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얘들아. 너희가 자꾸 문학을 어려워한 이유가 뭐야? 감이라며. 그래서 이과 애들이 뭐 막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마. 확률이야. 확률. 확률적으로 생각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잖아. 주어수 확률이 높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쉬워져. 자, 쉽지 않았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난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자, 순서는 사실은 뭐니? 일단 1, 2번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2번은 좀 더 원인까지 밝혀준 거고. 그럼 봐봐. 여기도 답 나왔다. 자, 이거 철저하게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화자가 이 사건 때문에 남들하고 갈등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럼 주체는 누구야? 서술자지. 누가 틀렸어? 타인들의 노력이 아니잖아. 나의 노력이지. 얘조차도 주객전도 표현이라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킬러 유형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문을 푸셨을 거고, 아까 모의고사로. 근데 되게 다른 방식으로 푸셨거나 해설을 나름대로, 오답정리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봐봐. 이 기술이 장착됐으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편해진다고요. 특히 문학 킬러들에서.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느낌이 오는 표정인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잠깐 저 잡아주세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중학 수학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중학 수학을 챙길 수 있고, 내가 수능이 3달밖에 안 남았으면 후자가 맞는 방법이야. 자, 내가 더 한 번 내길 나가볼까? 너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외국에서 해가지고 비어있다고 치자. 그 기초가 없다고 치자. 그럼 초등학교 과정을 빨리 채우는 게 방법일까? 6년을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는 게 방법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압축적으로 처리 가능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지켜봐도 내신은 1학년 때 잘 했어요. 그 정도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적인, 내신적인 개념들은 없다고 보기 힘들고, 만약에 거기서 약하다면 제가 목요일 저녁 6시, 9시에 들어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야, 중3 수업을. 20년 전 수능 교재를 가지고 딱 이제는 중3 내신 레벨이어서 그렇게 봐. 자, 근데 그게 돼 있고 이게 수업이 소화가 되잖아요. 이 방향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방향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9월 및 재작년 6월, 9월. 즉, 최근 이상 개념 문학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이 경향성이야.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문학 킬러의 유형의 어떤 경향성을 한번 잡아볼 거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잡는 연습을 하셨고, 그 구조적으로 잡는 연습이 당연히 독서에서 적용이 되는 거 확인하실 거고, 화작에 적용되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아마 여러분은 거의 레벨에 있어서는 거의 8부승선, 9부승선을 넘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킬러를 한번 트라이를 해볼 건데, 못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음 주까지 못 나가도 수능까지 11월까지 너 남아있고, 보충 영상이든 특강이든 기회는 되게, 정규반이 되게 기회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표정들은 보니까, 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성장하는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서 되게 뿌듯한 마음 많이 듭니다. 자, 계속 이제 몇 가지만 또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것도. 이제 11, 12페이지도 상당히 난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돼. 자, 탈속과 세속, 세속이라는 워딩이 나오죠. 자연과 절대자라는 워딩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연표가 딱 떠올라야 돼. 이거 아마도 탈속이냐, 세속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아이디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속과 탈속을 나오는 시대적 정신은 뭐였다? 중세였죠. 근데 이 중세의 종말은 누가 가져왔어? 근대가 가져왔죠. 자, 이 지문은 여러분이 아마 우리 끝나기 전에 한번 볼 건데요. 일구 수능이 또 백미예요. 일구 수능에 뒤지기 어려웠던 게 첫 번째는 가능세계가 있고, 이건 뭐 출제오류라고 말이 많았는데 개소리고, 두 번째는 뭐야? 우주론. 그런데 요즘 수능이 워낙 고여서 이 시절에 만점자가 148명이 나올 정도로 난해했던, 국어 만점자가 수학 가형 4등급 맞고 의대 갔던 시험일 정도로 정시해서 그런 헬파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체감 난이도 좀 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도 굉장히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어떤 얘기를 하냐? 봐봐. 갈릴레오도 되게 억울하지 않았겠니? 아니 씨발 아무리 봐도 천동설인데 이 개새끼들 왜 자꾸 지동설이라는 거다. 미쳐버리겠네. 관측지를 딱 내놨어.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했을 때는 아무도 별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갈릴레오가 내놨더니 너 마녀, 너 악마, 너 종교 재판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 버리니 답답했겠죠. 그걸 본 과학자들 입장에서 브라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하자. 나 묵nar하기 싫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내놨어. 과학이 퇴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케플러 있죠. 케플러가 뭐 만들었죠? 타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논쟁의 종집을 어떻게 찍은 거냐면 타원 궤도로 찍었어요. 그때까지는 갈릴레오조차도 오류가 있었어. 궤도를 원이라고 봤어. 왜? 형 이상학적 존재일 거 아니야, 천체는. 그럼 모든 천체는 공정 궤도가 전부 다 원인 거야. 왜? 원이 가장 이상적으로 완벽한 형태니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 거리가 완전히 동일한 완전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모든 궤도가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플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타원인 거야. 원래 케플러는요 완전히 형이상학자였어요. 근데 그 형이상학자조차도 어떻게 된 거야?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야 이거 틀렸네 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근대는 어떻게 해서 나간 거야? 신과 인간의 투쟁에서 인간 중심으로 나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야?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했다야. 그리고 뭐로 나갔다야? 경험주의로 나가기 시작했다야. 소름이 끼쳐야 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올해 6월에 제일 어려웠던 논리지문. 아 너희 6월 풀었냐? 아 논리지문 풀다가 아주 그냥 좌절을 맛봤겠는데, 그 논리지문이 여러분 얘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내가 풀어줄 건데, 우리 고3 정규반은 저번 주에 풀었고요. 여러분하고 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 안 되면 제가 보충 수업이라도 해드릴게요. 6월 달에. 다시 와볼게 얘들아. 봐.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정답이 갔었어야 되냐면 이거야. 3번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절대자에 회의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경험은 사실에 기초에서 가야지. 맞지? 근데 잘 봐야 되더라. 자, 우리 신중심의 시대면요. 잘 들어야 돼. 현생이 중요해? 내세가 중요해? 내세가 중요하지. 불교에서 뭐라 그래? 나무아비탑을 불어서 극락 가라 그러잖아.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 믿어서 천당 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가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면서 항상 여기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형 이상학적 세계가 중요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해됐어? 여기는 그래서 좀 이따 논리지문 보면 나오는데 여기는 분석명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은 오감으로 경험하지. 여기는 뭐야 그러면? 종합명제 시대야. 경험으로 하는 시대야. 선험으로 하는 시대야 여기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봐봐.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돼. 즉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현실에서 답을 찾았지. 근데는 왜? 현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문을 볼 필요도 없이 정답 3번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는요. 볼 필요도 없이 70% 80% 확률로 그 조선시대 쓰여진 문학작품은 자연친화야. 충효 담고 있어. 볼 필요도 없어. 통계야 그거는. 통계는 과학이야 얘들아. 너희가 의학에서 100% 사람 살리는 일은 없어. 근데 80% 90%면 써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너무 오늘 모의사 치느라 고생 많아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딱 나오죠. 무슨 얘기야? 자, 경험적 관찰로 현감 쓰지 말고 그냥 봐. 경험적 관찰로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 있죠. 경험이 아니면 선험이지. 선험으로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형 이상학적과 경험주의를 쪼개서 대립시켜 봤다요. 이 큰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와서 문학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여러분은 저 따라오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강사 포함해서 여러분은 진짜 최소 상위 0.1% 안에 들어요. 장담해. 이 그림은 그 누구도 못 봤어. 근데 나는 여러분을 이미 내가 예측한 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고2에서 고3 넘어가면서 고2 때까지 들었던 내신반들에 대해서 신뢰가 다 박살나 있잖아 지금. 더 이상 고3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잖아. 심지어 고2 때도 이게 맞나? 왜? 어차피 수능으로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무슨 얘기야? 이거야 그냥. 이걸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게 적합할 거냐? 저는 이제 답을 찾았죠.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고2로 넘어가는 시점이야. 왜냐하면 고1 때까지는 그래도 내신 개념으로 비벼졌던 것 같거든. 근데 고2 1학기, 2학기 넘어갈수록 슬슬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을 거야. 자, 고3 때 와서 이 수업을 들어도 늦진 않죠. 수능 때 1등급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여요. 제 경험상 80% 정도 추측이 돼. 여러분 1등급 맞은 확률은.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